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스페인의 구제 금융을 둘러싸고 재점화된 유로존의 혼란 속에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맞물리면서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경제개혁안 발표를 앞둔 스페인이 지방정부의 구제 금융과 조기 총선 선언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침체에다 중일간 영토 대립까지 맞물리며 차이나 리스크가 세계 증시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주택거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를 절반가량 감면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전달보다 낮아진 연 4.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재무구조가 악화된 대기업 집단의 긴급 재무상태 평가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9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부에서 살펴볼 이슈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대책이 등장을 했었죠. 어제는 시행 시기를 두고 그동안 궁금증을 모았던 취득세 감면 조치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취득세를 지금보다 절반 아래로 감면하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 시장부터 살펴봐야겠죠.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유럽의 위기감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진 점, 그리고 그리스에서 벌어진 총파업이 뉴욕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표 자체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증시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 자세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33% 떨어져서 13,413회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 그보다 하락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0.78%, 24포인트 내려가서 3,093.7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0.58% 내려가서 1,40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들 2달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추락했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 불안감으로 일제히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전날 플러서 필라델피아 미국 연준 총재의 발언, 그리고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신청이 늦춰질 것이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에서 벌어진 시위, 그리고 그리스의 총파업 등도 역시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1.61%, 91포인트나 내려가면서 5,768을 기록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2% 넘게 빠지면서 7,276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 3% 가까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414.8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마감한 아시아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역시 파란불을 켜면서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의 각종 악재들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그리고 일본과의 영토 영유권 분쟁이 겹치면서 전날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긴 국경일 연휴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2% 넘게 떨어지면서 8,90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역시 꽤 낙폭이 컸습니다. 1.27% 떨어져서 2,004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마감 직전에 2,000선 아래까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9년 1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다행히 마감할 때 소폭 오르면서 2,000선 간신히 넘어섰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84% 내려가서 25,527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글로벌 마감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서한한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되는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는 스페인과 그리스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모두 0.5%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며 결국 장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스페인이 오는 27일 추가 긴축안 발표를 앞두고 대규모 시위와 카탈루냐 정부의 독립 추진 등 여러 가지 악재를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에 비해서 소폭 감소했다는 소식도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8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0.3% 감소한 37만 3천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인 38만 채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다만 독일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며 유럽중앙은행의 정책 대응 여력을 높였고 독일 정부가 유럽재정 안정 메커니즘이죠. ESM을 비준하면서 다음 달 기금이 출범하게 됐다는 소식은 다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재정 위기에 따른 수요 둔화 전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11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5%가량 밀린 배럴당 89달러 수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금 가격은 재정위기 악화 우려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26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0.7% 낮아진 1753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유로존 부채 위기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유가와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 주요 이벤트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이 경제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과 경제개혁안 발표가 이와 맞물리면서 전 세계 증시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스 역시 긴축 재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로 지난 2월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에 들어가는데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덧붙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스페인과 그리스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미국 주택지표가 악재로 작용하며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은 유로존 우려가 부각됐고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이 이날 장세를 지배했다고 유럽 애널리스트들은 분석했는데요. 구제금융 신청 여부를 놓고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마리아노 라우이 스페인 총리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스페인 국채금리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높아서 경제를 해치고 정부의 채무 부담을 늘린다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을 100% 장담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시장은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는데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며 유로존이 더 큰 문제에 빠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카탈루냐의 아르투스 마스투바는 전날 의회에서 오는 11월 25일 조기선거를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여부를 묻는 사실상의 국민투표로 해석됩니다. 이날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 같은 혼란 속에 연 6%를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스 역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총의 24시간 파업으로 전국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이날 노총은 그리스 정부의 긴축 재정을 거부하면서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그리스 정부는 올해 재정의 약 25% 수준인 115억 유로 규모를 2014년까지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임금과 인력 감소, 연금 축소 등 재정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개혁안 발표를 놓고 스페인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안달루시아주는 지방정부 가운데 네 번째로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카탈루니아주는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스페인 정부가 발표 예정인 경제개혁안에는 금융거래세와 탄소세 신설, 각종 면세 혜택 폐지와 연금 축소 등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페인 정부가 낮아진 국채금리가 믿고 전면 구제금융을 계속 늦출 경우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침체에다가 중일 간 영토 대립까지 맞물리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세계 증시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공장이자 시장인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중일 영토 대립으로 양국 간 무역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이와 종합연구소는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만으로 일본의 대중국 수출이 연간 1조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자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최현진 기자가 전합니다. 11개월째 제조업 지표 부진에 경제 성장률 6% 둔화 전망까지 중국이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에도 이런 불안감이 감돌면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5개월 만에 18%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2000선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중국 정부가
증시에 외국인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2002년부터 적격 외국인 투자자 제도를 두고 정부가 승인한 투자자만 주식과 채권을 매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승인된 투자기관은 111곳, 전체 투자 한도는 216억 달러였습니다. 여기에 72곳, 91억 7,800만 달러가 추가 배당되면서 10년 만에 308억 달러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중국의 노력이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중국의 외국인의 투자 비중 자체가 3%도 안 되는 나라니까 큰 도움은 안 된다. 경제 성장이랑 증시 구조랑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단기간에 이렇게 좋아지기가 좀 어렵고. 중국 정부가 앞으로 외국인 투자 한도를 80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증시 구조가 변화되지 않는 한 주식시장이 강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정부는 심각한 주택거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절반가량 감면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까지 취득률이 줄어듭니다. 당초 정부는 가격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 5% 감면을 추진했지만 민주통합당이 부자 감세의 논란을 제기해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한해서는 인하폭을 줄였습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전달보다 0.3%포인트 낮아진 연 4.9%까지 떨어졌습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경쟁이 가계대출금리 하락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이 재무구조가 악화된 웅진 등 3개 대기업 집단에 대해 긴급 재무상태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이상증후를 감지한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만약 대기업 집단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누적 판매량 1,000만 대를 돌파한 갤럭시 노트의 후속작 갤럭시 노트 2를 공개했습니다. 화면은 더 커지고 S펜을 이용한 기능들도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유재준 기자가 전합니다. 10 밀리언 셀러를 기록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의 후속 모델 갤럭시 노트 2입니다. 5.5인치 대화면은 전작보다 0.2인치 늘었고 폭은 줄어 휴대성이 강화됐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S펜을 이용한 에어뷰 기능입니다. 에어뷰는 이메일, 동영상, 사진 등의 S펜을 가까이 가져가면 터치 없이 미리 보기가 가능해 손쉽게 원하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5.5인치 16대 9 비율의 넓고 선명한 HD 슈퍼 애몰레드 화면을 채택하여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것처럼 생생한 보는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콘텐츠를 화면에 전환 없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길이는 늘리고 폭은 줄여서 한 손 안에 편안한 그립감도 제공합니다. 게다가 2개의 화면으로 분리돼 동영상, 인터넷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윈도우 기능도 적용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판매 기준으로 갤럭시 노트 2의 첫 3개월 판매량을 갤럭시 노트의 3배 이상인 600만 대로 예상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과 눈에 띄는 기능들이 접목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2가 전작에 이어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2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주도한 미국 배심원장이 위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배심원장 벨빈 호건은 삼성전자의 오랜 협력사인 하드디스크 업체 시게이트 재직 당시 상사로부터 소송을 당해 파산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애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삼성전자를 대면하는 로펌은 지난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호건 배심원장의 행위가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계획 입진해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최대 전액 면제됩니다. 정부는 김항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개발사업 부담금 면제를 포함해 236건의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규제개혁 대책의 주된 분야는 투자 창업 애로사항 해소, 영업활동 부담 완화, 중소기업 서민 애로 해소 등 3가지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1,000억 원 규모의 50년 만기 공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 만기일은 2062년 9월 26일이며 발행금리는 3.48%입니다. 채권의 최종 수요자는 보험사 등 국내외 주요 장기 투자 기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채권 발행은 고속도로 건설 투자비 해상 기간이 길어져 장기간 자금 조달이 필요했던 한국도로공사와 고령화 사회 진입 대비 차원에서 장기채 투자 기간의 수요가 맞물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중앙선 덕소에서 서원주 구간이 개통됐는데요.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강원도 주택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남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09년 개통한 중앙선이 원주까지 연장되면서 강원도의 수도권 시대가 열렸습니다. 원주에서 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도 201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최근 강원도 주택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새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면서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강원 지역이 최근 전세값 및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규 분양시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원주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이미지와 함께 교통의 요충지로서 투자자들의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최근 새아파트 공급도 늘어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강릉과 원주 혁신도시 주택시장에는 신규 공급이 이어집니다. 포스코건설은 강릉시 임합동 일대에 강릉 더샵을 분양합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600만 원대로 예상됩니다. 강릉에서 최대 규모인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과 최고 수준의 녹지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LH는 원주시 방곡동에 400여 가구를 분양합니다. 분양가는 인근 민영아파트에 비해 다소 저렴한 3.3제곱미터당 600만 원대 초반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 개통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이 지역은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진입이 쉬워 수도권 접근성이 좋습니다. 제2 영동고속도로까지 개통되면 교통의 요충지가 될 전망입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 수도권 고속전철 서울시 종착역이 당초 계획대로 수서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열어 KTX 수서역에 대한 개발 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KTX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3조 9천억 원을 투입해 2015년 개통을 목표로 201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금강주택이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금강펜트리엄 센트럴파크 850가구를 분양합니다. 금강센츄리엄 펜트럴파크는 명지국제신도시에서도 최고층인 지상 29층 8개동 규모입니다. 이 아파트는 최대 동간 거리와 초대형 중앙공원을 갖춰 편리한 주거 환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모터쇼 중 하나인 2012 파리 국제모터쇼가 개막합니다. 18일간 열리는 이번 모터쇼에 처음 선보이는 모델은 출시가 임박한 신차를 합쳐 총 100개가 넘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신형 모델을 앞세워 글로벌 경제위기 진원지인 유럽 한복판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막대한 돈을 시장에 푼다고 밝혔지만 글로벌 증시가 속속 하락하며 불안감은 여전해 보입니다. 부작용이 컸던 2차 양적 완화의 학습 효과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용현 기자가 진단해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최근 며칠 새 미끄럼을 타고 있습니다. 2,000을 넘었던 코스피는 1980대로 고꾸라졌고 코스닥도 이틀 만에 530선을 내줬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와 S&P 500도 3차 양적 완화가 발표된 14일 연고점을 찍었지만 현재는 월초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런던과 파리, 독일 등 유럽 주요 증시도 부양 효과가 소멸되며 하락해 다시 보름 전 지수로 돌아갔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대규모 부양책을 등에 업고 단기 랠리를 벌였으나
기대감이 주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부양측과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합니다. 찰스 플러서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는 수출 전략이 위험해졌다고 비판했고, 기도만테 브라질 재무장관은 통화전쟁 재점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비관론이 퍼지면서 원자재 가격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유와 브렌트, 두바이유 등은 최근 5% 이상 떨어졌고, 곡물가 역시 밀과 옥수수를 중심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IMF는 주요국의 부양책을 겨냥해 은행의 재부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달러 약세를 통해서 이렇게 5년에서 7년마다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사이클이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서 더 확대되고 끝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질 개선이라는 근본적 처방 없는 무차별 양적 완화로 글로벌 경제는 침체의 도돌이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본격적으로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90 부동산 대책으로 내놨던 취득세 감면 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를 지금보다 50% 감면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지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부동산 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드디어 이제 취득세 감면 방안이 확정이 됐는데, 네네. 일단 확정된 내용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근데 우선 알기 쉽게 보면요, 그 9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699만 가구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4.4% 작게는 2% 이상 그 취득세를 물었는데요. 예. 이번에 50% 정도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그 8억짜리 아파트가 그 취득세가 약 1,70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반으로 줄어서 6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고요. 또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거의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 이런 아파트는 2,500만 원은 그 50% 감면해 주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취득세가 굉장히 그 부담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를 그 10억짜리를 샀는데 세금만 5천만 원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세금을 5천만 원 내고 나면 사실은 집을 살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책이 쉽게 분석해 드린다면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앞으로 이제 아파트를 살려고 마음먹은 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사봐야 세금도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세금도 혜택이 있는 반면에 전세 시장과 아파트를 실수요자 시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이제 논란이 되어왔던 것이 언제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을 할 것인가인데, 네. 이번 대책에서 이제 24일 거래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기간도 사실 좀 일부 논란이 됐지만 연말까지로 이제 확정을 했죠. 네. 이게 어떻습니까? 현재 그 아파트를 팔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9월 10일자로 이제 통과를 된다고 했겠지만, 예. 엊그제 24일날 이제 개통이 됐기 때문에 이런 확정된 날짜로 바로 취급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이것이 3개월 정도 한시적입니다. 취득세라는 것이 사실 그 장기적으로 많이 좀 시간을 많이 줘야 되는데요. 경기 활성화 문제도 있고요. 또 대선을 앞두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현 정부에서 올해 안에만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를 살려고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세금 그 문제는 잔금이 24일 이전에 연기됐거나 올 연말 안에 잔금 계획이 돼 있는 분들은 잔금 계획을 미뤄가지고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24일부터 바로 이제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세입자들한테도 좀 유리한 면이 있고요. 또 아파트를 사는 분 입장에서는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을 좀 받으려면은 잔금을 좀 안 준 상태라면은 올 연말 안으로 약간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확정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9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약간 또 차이가 있는 점이 있죠. 우선 그 민주당 측에서는 그 네. 12억 이상 넘어가는 집에 대해서는 그 4%를 그 두지 않고 1%만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비슷한 부분인데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아주 높거나 그 가격이 높은 12억 이상 되는 집은 사실 큰 혜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비싼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 조금 늘어난 면인데요. 약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99만 가구 중에서 결국은 그 10억 이상 되는 집은 1%밖에 안 됩니다. 약 8만 가구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 민주당 측에서 이제 어떤 그 합의책을 찾은 겁니다. 일단 비싼 집에 한해서는 감세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일단 그 오히려 가격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만 혜택을 주고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약 3%도 확정을 했기 때문에 큰 그 혜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부자 감세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주택 좀 경기를 살려서 주택 경기가 또 서민 생활과 굉장히 서민 경제와 연관이 많다 보니까요. 네. 주택 경제를 좀 살려서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인데 좀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예. 700만 가구 정도 되는 주택에서 1%가 8만 가구입니다. 예. 보통 10억짜리 아파트도 약 8만 가구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서 거의 약 1%만 지금 혜택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큰 아파트라든가 비싼 아파트 요즘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10억 미만의 서민 아파트들이 굉장히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9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실 조건부가 있습니다. 일단 그 오피스텔이라든가 또 아파트가 아닌 다른 부동산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뭐 부자 감세라든가 아니면 그 있는 사람을 혜택을 준다는 말은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정부의 의도대로 주택거래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인지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제가 초반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요. 사실은 그 지방이나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그 9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전세값이 많이 높습니다. 예. 전세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취득세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그 이해가 빠를 텐데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를 사봤자 세금을 내고 나면은 사실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좀 줄여주게 되면은 전세 시장에서 아파트가 약간은 움직입니다.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전세금을 뜯기는 거를 감안하고 아파트를 사지 않았지만 이런 세제 혜택을 좀 주다 보면은 아파트 전세 시장이 안정될 것 같고요. 또 그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는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이런 시장에서는 세금 혜택이 줄어들면서 사실 그 완화시켜 준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바람직한 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 감면하는 확정 소식이 나온 뒤에 이제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거래 문의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고 정말 효과가 좀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이러한 일부 지역에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에 좀 호재가 되려면 감면 조치뿐만 아니라 좀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시장의 의견들인데 근데 뭐 지금 나올 건 다 나오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서울에 집을 파신 분이 사실 집을 팔아야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는데요. 그 서울에 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로 용인시라든가 또 경기도 외곽에 있는 신도시에다가 아파트를 많이 매입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도 지불하고 나서 잔금을 지불하지 못한 이유는 서울에 있는 대형 아파트를 팔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집을 심지어는 비워놓고 이사를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올 연말까지라고 한시적으로 지금 발표를 한 것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그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려면은 올 연말까지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좀 길게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게 좋겠고요. 아무래도 짧은 3개월 안에는 그 혜택을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 겨울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일단 그 작은 집을 사놓고 큰 집을 팔아야만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분과 또 실수요자 중에서는 큰 집을 사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시장도 안정돼야 되고 부동산 시장을 좀 움직이려면 지금보다도 집을 파는 사람보다도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폭적으로 지금보다 취득세를 좀 더 완화시켜주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취득세만큼은 정부에서 오히려 도움을 주는 방안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문섭 서울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요. 어제 확정됐죠. 어제 국회에서 확정된 취득세 감면 방안,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1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스페인의 구조의 금융을 둘러싸고 재점화된 유로존의 혼란 속에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맞물리면서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경제개혁안 발표를 앞둔 스페인이 지방정부의 규제금융과 조기 총선 선언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침체에다 중일 간 영토 대립까지 맞물리며 차이나 리스크가 세계 증시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한 경제동향 간담회에 참석해 유로 지역 재정 위기의 영향으로 올해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경제가 모두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웅진그룹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주 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어음 150억 원을 갚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정부는 주택거래 부진 해소를 위해 취득세 절반 가량 감면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번엔 새벽에 마감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국에서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유럽의 위기감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진 점, 그리고 그리스에서 벌어진 총파업이 뉴욕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표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증시에는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33%, 44포인트 빠지면서 13,40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0.78% 떨어져서 3,093.7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0.58% 떨어져서 1,433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들 2달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추락했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 불안감으로 일제히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전날 플러서 필라델피아 미 연준 총재의 발언, 그리고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신청이 늦춰질 것이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에서 벌어진 시위, 그리고 그리스의 총파업 등도 역시나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1.61%나 내려가면서 5,768로 마감을 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7,276.52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입니다. 3% 넘게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414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마감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들 파란불을 켜면서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의 각종 악재들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그리고 일본과의 영토 영유권 분쟁이 겹치면서 전날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30일부터 시작되는 긴 국경일 연휴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수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2% 넘게 하락하면서 8,900선에서 마감됐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1.27% 역시나 꽤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2,004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0.84%, 170포인트 내려가면서 25,500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3주째 제가 진행을 하면서 지금 박지은 캐스터를 연결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이름이 참 잘 안 외워지네요. 박지은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개혁안 발표를 놓고 스페인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안달루시아주는 지방정부 가운데 4번째로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카탈루니아주는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스페인 정부가 발표 예정인 경제개혁안에는 금융거래세와 탄소세 신설, 각종 면세 혜택 폐지와 연금 축소 등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페인 정부가 낮아진 구체금리만 믿고 전면 구제금융을 계속 늦출 경우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침체에다가 중일 간 영토 대립까지 맞물리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세계 증시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인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중일 영토 대립으로 양국 간 무역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이와종합연구소는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만으로 일본의 대중국 수출이 연간 1조엔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막대한 돈을 시장에 푼다고 밝혔지만 글로벌 증시가 속속 하락하면서 불안감은 여전해 보입니다. 부작용이 컸던 2차 양적 완화의 학습 효과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진단해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최근 며칠 새 미끄럼을 타고 있습니다. 2,000을 넘었던 코스피는 1980대로 고꾸라졌고 코스닥도 이틀 만에 530선을 내줬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와 S&P 500도 3차 양적 완화가 발표된 14일 연고점을 찍었지만 현재는 월초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런던과 파리, 독일 등 유럽 주요 증시도 부양 효과가 소멸되며 하락해 다시 보름 전 지수로 돌아갔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대규모 부양책을 등에 업고 단기 랠리를 벌였으나 기대감이 줄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부양책과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합니다. 찰스 플러서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는 수교 전략이 위험해졌다고 비판했고 기도만테 브라질 재무장관은 통화전쟁 재점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비관론이 퍼지면서 원자재 가격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유와 브렌트, 두바이유 등은 최근 5% 이상 떨어졌고 곡물가 역시 밀과 옥수수를 중심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IMF는 주요국의 부양책을 겨냥해 은행의 재부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달러 약세를 통해서 이렇게 5년에서 7년마다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사이클이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서 더 확대되고 끝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질 개선이라는 근본적 처방 없는 무차별 양적 완화로 글로벌 경제는 침체의 도돌이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머니 김유경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유로 지역 재정 위기의 영향으로 올해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경제가 모두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한 경제동향 간담회에 참석해 산업별로 시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글로벌 경제 회복 흐름과 더불어 국내 경기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연착륙과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3대 신평사 중 하나인 S&P와 한국의 LG경제연구소 등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3%대의 성장을 예상해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한한 기자가 전합니다. 신용평가사인 S&P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유로존 위기 장기화, 미국의 더딘 경기 회복세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를 비롯해 모든 기관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2%대, 내년 3%대로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올해 2%대 중반의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다며 4분기 성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산하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 역시 내수 부진을 지적하며 올해 2.5%, 내년 3.4%로 낮춰 잡았습니다. KDI의 우려에도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올해 3%대 성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KDI의 전망보다 0.8% 높은 올해 3.3%, 내년 4%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예상치는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세수 확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대내 여건 및 세계 경제 여건이 지금보다 개선돼야 될 전제로 이렇게 달성 가능한 수치이므로 상당히 목표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세입 감소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년 정부 운영 혹은 그 예산 운영에 상당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예산안 세외 수입에 인천공항 매각 자금 등도 포함된 만큼 예상한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머니 서한안입니다. 네, 웅진그룹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시공능력 평가 순위 38위인 극동건설은 주 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어음 150억 원을 갚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극동건설은 법원에 기업 해상 절차를 신청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주택거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를 절반가량 감면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적게는 1%, 많게는 2%까지 취득세율이 줄어듭니다. 당초 정부는 가격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을 추진했지만 민주통합당이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해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한해서는 인하폭이 줄었습니다. 네, 앞서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진 이슈들 짚어봤죠. 이러한 이슈들이 과연 주식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당장 큰 효과는 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래도 주가에는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번에 취득세 감면 자체가 이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일시적인 기대감을 부추길 수 있겠지만 참 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이 기대감 자체는 조금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9억 원 이하의 취득세를 1% 정도로 감면시켜줬지만 이것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집의 이 매매 활성화가 이루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많은 물음표가 달려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극동건설의 지금 부도와 법정 관련 소식도 역시나 시장에 좀 타격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웅진홀딩스가 이제 극동건설을 살리려고 하다가 같이 지금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이것이 뭐 전형적으로 지금 건설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짜 회사인 웅진코웨이를 매각하면서까지 자금을 동원해서 이 태양광과 이 건설업체를 살려보겠다 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실은 건설업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시각이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감면으로 부동산을 좀 살려보겠다 했지만 이 극동건설의 이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정책 효과가 좀 반감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실망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 어떠한 투자 전략으로 앞으로 좀 대응을 해가야 될지요? 당장 뭐 이 주식을 처분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이 극동건설이나 웅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 사업종 자체가 사실은 뭐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더 보유하시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기회가 되실 때 조금씩 이 보유 물량을 정리하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이걸 가지고 있을 때 기회비용이 너무 클 것 같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일정 부분을 조금씩 정리하시는 그런 전략을 택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요즘 뭐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대부분 관련주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주가 있는지요? 뭐 건설업종 중에서의 지금 뭐 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최근 분양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가가 좀 안정적이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에는 이 삼성물산이나 해외에서 이 플랜트 관련돼서의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 관련돼서는 뭐 상대적으로 눈여겨보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뭐 지금 뭐 건설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뭐 대형주들은 괜찮은 뭐 모습을 보여갈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지요? 전방위적으로 좋다라고 평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나름대로 사업 구조나 재무 관련 이 건전성이 좀 안정적이고 이 나름대로의 이 계약을 따와서 수주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물산이나 삼성엔지니어링 이 두 기업 정도는 뭐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국내 지금 건설 경기는 좋지 않지만 또 뭐 해외에서 지금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 건설 기업들 해외 수주 실적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중동 쪽에서의 이 플랜트, 이 공장, 화학 공장 쪽에서 많이 좀 기대를 걸었는데요. 예상보다는 올해는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좋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올해보다는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금융시장이 좀 더 안정되어 갈 것이고 그렇다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기대되는 사업이고 실적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고 조금 긴 호흡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건설 회사들의 기업들의 이제 해외 수주 현황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업종 언제쯤 바닥을 좀 탈출을 할 수 있을지요? 뭐 주가 자체는 내년 중반쯤이면은 주가가 보통 이 업황보다 조금 먼저 움직이니까는요. 내년 예. 중반쯤 되면은 이 건설업 관련돼서의 주가는 지금보다는 더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좀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업황이 언제 돌아설 거냐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1년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내수의 이 내부 경기가 양호하지 않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이 빚을 져서 집을 살 만한 이런 소득계층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경기 자체는 내년 하반기 정도로 좀 미루어 보시되 네.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내년 중반부터는 관심을 가지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쯤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고 내년 중반기부터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데 어떤 것이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최근 들어서의 이 분양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또 하나의 분양 시장에 힌트가 기대를 될수 거는 있겠고요. 거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아마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는 이 세제 혜택 관련돼서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기존에 나와 있던 물량들이 소진되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새로운 이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지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주택 경기 자체는 내년 하반기에 가서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양새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 전화 연결해서요. 최근 부동산 시장 경기 짚어봤고 그리고 관련된 건설주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웅진그룹 회장의 부인과 친인척 등이 도덕적 해이 논란에 지금 휩싸이고 있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웅진 싱크빅 또 웅진코웨이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나만 살겠다는 것 아니냐 하면서 강한 비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웅진그룹의 해체 소식 무척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경영진과 그 가족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도덕적 해이 좀 씁쓸한 마음 감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